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며 과거 침략 전쟁을 지속해서 미화하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태평양 전쟁. 당시 벌어진 이오지마 전투는 가장 치열하고 처절했던 전투로 꼽힌다. 미국과 일본은 왜 해산섬 이오지마를 두고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였나?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이오지마 전투는 어떻게 일어났고 이후 미국과 일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7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상흔들이 남아있는데요. 지난 10월이었죠.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제사 때 공물을 보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행동이었죠. 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평양 전쟁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보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이오지마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면요, 일본과 미국이 정말 여러 전투를 했었잖아요. 그중 이오지마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요? 보통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힘들었던 전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지형이라든가 전투를 했던 어떤 싸우는 방식 자체가 이게 이제 이름이 유황도인데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할 때 뭐 유황지옥, 뭐 유황불이 끓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전쟁 이야기나 지형을 봐도 이 감각적으로 느껴도 아마 가장 끔찍한 곳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전투를 명명하기에 굉장히 끔찍한 전투다 이렇게 명명을 했었죠. 그죠. 그 전투 당시에도 그랬고요. 심지어 지난 8월 미 국방부에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 관련해서 키워드 4가지를 뽑았습니다. 네. 그중에 이오지마 전투가 들어갔고요. 이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선의 맨 마지막 관문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마지막 관문. 네, 그럼 이오지마가 일본에서 지리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그런 전투가 벌어질 만한 곳인가요? 이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를 점거했던 이유는 딱 하나, 그 유황이 화약 재료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섬을 했던 건데 겨우 면적이 2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걸어가면 1시간, 왕복해도 3시간이면 다 도는 정말 조그만 섬이고 일본에서도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쟁에서는 사실 상징적인 요소 되게 중요한데 네. 미군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일본 영토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황도가 진짜 지옥이 돼버렸던 거예요. 일본 하면 흔히 이제 떠올리는 게 온천. 온천하면 유황 온천. 거기에 계란 동동 띄워가지고 익혀 먹으면 맛있는 계란 반숙. 안 가봤죠? 좀 안 가보고 안 그런 얘기 가봤어요.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유황 때문에 일본이 점령한 건 알겠는데 미군이 상징적인 이유 때문에만 그 이오지마를 노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황이 그 계란 구워주면 안 먹는 게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여기가 새도 안 사는 섬. 냄새 때문에요? 독성이 있으니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작은 새도 안 살아요. 그리고 나무도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없다시피 하고 그런 섬인데 오리가 안 산다는 게 이상하네요. 유황 유황 오리. 근데 아무튼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944년에 이게 태평양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 회의가 벌어지는데 이제 미군이 어느 방향으로 진격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킹 제독이라고 굉장히 센 제독이 있어요. 네네. 이 양반은 대만으로 올라가자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학자들 중에는 당시 미군이 대만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니네들이 이쪽으로 와서 더 많이 희생을 치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었는데
메가더는 필리핀 이오지마 오키나와 라인을 주장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군 킹이 그렇게 하니까 니미츠라든가 해군도 대만설을 주장을 해서 이게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서도 중재하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니미츠가 킹을 지지하다가 메가더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군 역사에서는 굉장히 대인배적인 결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니미츠만이 아니라 미드웨이 해전의 영웅이었던 스플론스까지도 이 안을 지지를 해요. 대만으로 돌아간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섬이 굉장히 오지고 험합니다. 그래요? 네, 몰라서 그렇지 거기가 진짜 고산적이 괜히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황도 100개 이상 모아놓은 것 같은 곳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거기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을 것이다. 동시에 이제 미군에게 필요했던 거는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데 있어서 중간 기착지예요. 그 당시에 가장 마리아나 제도에서 출격을 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가 하나 필요했던 건데 대만을 처음엔 지목을 했는데 네. 대만으로 해봤자 거리가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본군한테 요격받는 게 더 쉽다. 그 미군의 폭격기들이 본토를 폭격하면 일본 이 항공 전력이나 아니면 대공포한테 피해를 입게 되죠. 네. 근데 그 피해 입은 상태로 다시 추격했던 기지까지 한 10시간이 넘게 날아가는 거는 네.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중간에 비상 착륙하거나 아니면 이 잠깐 쉬어갈 곳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이오지마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폭격기가 혼자 가면은 네. 이 일본의 전투기한테 요격을 당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많은 폭장량을 가지고 네. 폭격을 실시를 해서 한 부분을 초토화할 수는 있지만 이 날렵한 기동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적국의 전투기가 따라붙으면 격추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격기는 호위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어허. 근데 이오지마에서는 뭐 무스탄 같은 P-51 무스탄 같은 미군의 전투기가 이 호위를 해서 일본 본토까지 갔다 올 수 있는 항속고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위 전투기의 발진 기지로도 쓰기 아주 적당한 섬이었고요. 사실 이 섬은 그 일본 나중에 본토 폭격에 유명했던 커티스라는 네. 공군 사령관이 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 네, 그 유명한 네. 그 양반이 여기를 주장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 비행장 하나면 꽉 차는 섬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예. 호위 전투기 밖에 못 쓰는 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섬이 아까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게 없는 섬이었잖아요. 근데 비행장을 3개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본 군들이. 중요하네. 그리고 전투에 미군이 점령한 다음에 또 그 비행장들을 다시 개장을 해서 그 큰 B-29 이 폭격기가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네요. 근데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네.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살아본 미국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보가 이제 굉장히 허약합니다. 네. 이오지마에 진짜 이거 살아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항공정찰 같은 걸 엄청나게 하는데 일본군은 이제 땅 속에다 이걸 파기 때문에 항공정찰을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구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감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좌우간 이제 목표는 일본 본토니까 이오지마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 본토 공격의 전초 기지니까 공군은 반드시 필요하다였고 상륙해야 되는 해병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증거는 없는데 네. 여기 상륙했다간 엄청난 피해가 나겠다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홀랜드 스미스 중장이라고 미 해병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네. 이 양반이 여기 상륙하면 15,000원 죽을 것이다. 오. 근데 대만에 상륙하면 5만을 예상을 했었어요. 오. 대만은 넓어서 늪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게 옳았는지 모르지만 다 하여간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오지마 그 조그만 섬에서 15,000인 희생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 계산이 맞진 않았지만 당시 일본군 수비대를 15,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섬에서 싸우면
미군과 일본군의 희생이 1대1로 날 것이다라는 게 아마 15,000 판단 근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거는 기록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건 맞아요. 미군과 일본군이 거의 1대1의 희생자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오지마가 이 B-29라든가 폭격기 그리고 호위 전투기까지 이게 날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일본도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군의 정보 역량을 최대로 발휘를 해도 이거를 다 포착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은 전투가 있기 전부터 이 식량이나 식수의 양을 종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근데 보통 숨어 있는 적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게 이 식수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병력보다 적어 보였겠죠. 그럼 일본 고위층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 그 처음 전쟁 시작할 때부터 네. 우리 땅은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에 의하면 천황폐하의 땅은 약간의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시작할 때부터 얻어맞았지만 근데 이제 진짜 본토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과연 그게 그럼 전쟁사에서 실제적으로 일본에게 큰 타격이었느냐라는 부분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명분이 중요시 하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분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게 꽤 큰 충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충격을 받으면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사를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판단하잖아. 네. 근데 내 앞에서 포탄이 쾅쾅 터지고 총알이 풍풍 날라고 애들이 죽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황폐하의 땅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에게 필리핀을 뺏기는 것보다 본토에 미군이 들어온다. 네. 그리고 저걸 기점으로 본토가 이제 매일 폭격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충격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근거가 있겠죠? 예, 일단은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출신들은 사실은 이 필리핀 쪽으로 이 땅이 좀 많은 쪽으로 잡았었고요. 해군하고 그때 당시엔 공군은 없었지만 네네.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쪽은 그러지 말고 바로 이 이오지마 쪽으로 가자. 왜냐하면 뭐 비행장도 운영하기 쉽고 그리고 해군력을 투사하는 게 그쪽이 훨씬 쉬웠거든요. 네. 또 미군이 이 이오지마 전투 전에 몇 번의 상륙 작전과 이 내륙 작전을 해봤더니 이 병력 피해가 꽤 심한 거죠. 아하. 그래서 계속 메가더 장군은 사실은 내가 필리핀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땅과 땅을 밟아서 가고 싶었는데 좀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아직도 역사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게 맞았는지 이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오지마를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오지마 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는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허. 실제로 이오지마에 이 레이더도 있었고요. 오.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네네. 그래서 이 남쪽에서 날라오는 미군의 폭격기들, 뭐 전략 폭격기 아하. B-29나 본토로 날아가는 폭격기들이 일단 그쪽에서 한번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발각이 되면 본토에 약 2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폭격이 진행이 될 테니까 빨리 요격을 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었고요. 정말 일본도 미국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럼 이 두 나라 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심상치가 않았겠어요? 미군도 이오지마 상륙할 때 진짜 각오를 했어요. 이거 이제 뭔 일 난다. 네. 그래서 일본군 15,000명 정도라고 예상했고 결사적으로 저항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7, 8배 병력으로 밀어야 되지 않겠냐. 나름 충분히 준비한다고 3개 사단을 동원합니다. 해병 4사단, 5사단, 3사단. 특히 이 4사단, 5사단은 역전의 부대였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질 높은 부대, 전투 경험 많은 부대가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한 7만 명 정도를 동원하게 됩니다. 와. 더 무시무시한 게 함대는 무려 800척, 전함 8척, 항모 12척, 순양함 19척, 구축함 44척, 해군까지 포함하면 총 병력이 25만이에요. 아니 항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인데 이 정도면 그냥 지상, 뭐 해상, 공중 다 그냥 점령하는 거네요.
그죠. 3일 전 정도부터 완벽하게 상륙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준비 폭격과 그리고 재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TF-58은 이 3일 전, 그러니까 2월 16일이죠. 2월 16일부터 이오지마로 들어가는 모든 일본군의 이 함정과 그리고 항공기를 완벽하게 봉쇄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일본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많은데 사실 상륙 전에도 엄청나게 포격을 했고 70일 전부터인가 계속 배들이 가서 때려요. 네. 또 비행기 가서 때리고. 근데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은 그 바람에 일본군은 진지를 더 팠다. 밑으로 더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 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시 이제 미군 쪽에서도 불안한 거지. 왜냐하면 그 페렐라우도 그랬고 타라도 그랬고 사실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해병들 보고 야, 이 정도면 그럼 다 죽었을 거야. 그러고 갔는데 땅 속에서 다 나오니까 이때는 무기가 아무리 위에서 때려도 밑에는 까딱이 없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파묻히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튼 지하에 있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는 쓸 수 있는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수히 때렸지만은 일본군도 알고 있는 게 땅속 깊이 들어가면 저항할 수 있다. 당시 일본군 지휘관이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중장이라는 사람인데 영화로도 많이 소개됐지만 일본 내에서는 친미파로 몰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근데 절대 친미파는 아니고 철저한 일본인 무사인데 다만 이 사람 논리는 미국 애들한테 합리적인 걸 좀 배우자. 네. 그래서 자살 돌격, 뭐 이렇게 명분적인 공격을 거부를 하고 철저하게 실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실리는 뭐냐면 결국 이 전쟁에서 역전은 못 시키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잘 끝내려면 최대한 많이 죽여서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적을 최대한 많이 죽여서 적이 유리한 적과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다. 전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황도가 하나의 그 미끼 타겟이 돼서 육지에서 버티는 동안에 일본군 연합함대 가서 미군 함대를 쳐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시 일본군은 고위 장군들도 이 정보 교육이 잘 안 됐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보좌관이 연합함대는 이미 전멸해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육군을 더 물고 늘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땅속 지하기지를 팝니다. 저도 가보면 정말 거길 가보고 싶은데 지금도 다 탐험이 안 됐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걸 네. 파는데 단지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파요. 근데 이게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판 거는. 그래서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근무한 일본군 장군이 일본군의 그 스타일과 미국의 그거를 두 개를 배워서 유황도 방어 기지를 만듭니다. 그 수십 년간 전쟁 끝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수십 년 만에 나온 병사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 병사는 필리핀 전선에서 그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 이 항복을 한 병사가 있었고요. 이 구리바야시 장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이 장군이 이오지마 방위군 사령관이자 제109 보병 사단의 이 사단장이었습니다. 네. 지휘관이었죠. 스타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구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6대째 사무라이 집에서 일본 사관 학교를 나와가지고 기병 장교로 임관을 하면 보통은 그러면 완전히 일본에서도 고인물인데 네. 일찍이 캐나다랑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혹은 그 파견을 가서 그런지 굉장히 사상이 트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본군의 이 상륙작전 방어 개념은 적이 교두부를 확보하기 전에 강력한 화력과 병력을 투입해서 다시 바다로 밀어 넣어버려라 하는 아주 전통적인, 네. 아주 기본적인 이런 작전이었는데 사실은 구리바야시 이 사령관이 오기 전에는 그
비슷한 계급의 해군 장군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참모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고전적인 그런 전술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리바야시 장군이 그 참모랑 그리고 해군 장성을 교체를 해서 이 자기의 전술, 새로운 전술을 관철을 시키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먹혔어요.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말씀하신 그런 전술은 개념이 뭐냐면 한 채 땅도 빼앗길 수는 없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선 1cm도 못 줘야 되니까 밀어버리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리바야시는 뭐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조그만 성을 뺏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군을 최대한 희생을 뽑아내는 거다. 그러면 해안을 상륙시켜 놓고 잡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미군 하나라도 더 잡고 우리도 간다. 거의 뭐 목숨을 건 전투가 되는 건데 이 구리바야시 중장이 보낸 편지가 영화로 나온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컨셉이 됐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영화상에 나온 내용이 편지의 일부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장군이 사실은 승마하고 시를 쓰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편지보다. 근데 고향에 보낸 아내한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내가 무사 귀환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이 있어요. 난 못 간다.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 전투 상황은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일단은 자신들에게 분리를 해도 최대한 준비를 하죠. 네. 그래서 식량을 60일에서 71분을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서류상이었어요. 응? 예, 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여놓고,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창고에는 30일 정도의 식량이 있는데 네. 그 서류에는 우리는 60일에서 70일 정도를 싸울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니 네. 이 병사들의 사기는 또 어떻겠어요? 떨어지죠. 더 큰 문제는 여기가 유황도잖아요. 네네. 물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어허. 그래서 운물이 있지만 뭐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어허. 그리고 그래서 이 저장수, 비가 오면은 콘크리트 저장 그 창고에 받아서 네네. 이 저장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허. 이 빗물도 받아놓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장수를 식수로 써야 됐던 병사들, 심지어 장군들까지도 이 건강상의 문제가 아하. 많아서 그것도 사기 저하로 직결이 됐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해권과 제공권을 다 이미 미군한테 뺏겼잖아요. 네네. 그럼 본토에서 아주 중요한 보급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작전이 이오지마 실 작전이 진행되기 전까진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 비행장도 있고 그리고 네. 접안 시설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항공기와 이 함정을 통해서 약간씩은 받았는데 그거조차 이제 1945년 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있는 거를 싹 다 빼내서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다 죽는데 의미 없이 죽기는 싫어. 그러면서 이 지하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네. 군함도, 유황도, 정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뼈아픈 경험을 해야 됐었는데 네. 7층 이상의 방어 시설을 지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뭐 가보질 않았으니까 지금은 거기 함부로 들어가지도 허락받아야 네. 들어간다는데 아무튼 뭐 한 1개 대대 그러니까 구성은 되게 잘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전술적 배치하고 거주 구역인데 거주 구역에서는 뭐 하여간 자고 먹고 뭐 치료하고 다 할 수 있는 식의 완전히 지하 기지를 만들어 놨죠. 지하 도시네요. 네. 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금 우리가 수치로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이 수치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아예 자연으로 형성돼 있던 방어 시설까지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지옥인 거죠. 이게 얼마나 미로였냐면은 이게 나중 얘기지만 네. 이제 미군 수색대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구리바야시 방어까지도 와요. 그러니까 구리바야시가 있던 동굴 앞에까지 와요. 오. 파다가요? 아니 파다가 아니라 이제 수색이 들어오기 나중에 네네네. 전투가 이제 일본군이 몰리게 되니까 미군 수색대가 동굴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 베트남전에서 그 지하진이 네네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색하는 병사가 구리바야시 바로 있던 집 앞에까지 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담요 뒤집어 씌우게 하고 엎드려 있었더니 여기를 못 보고 지나간 거지. 그런데 워낙 거미줄 같으니까 가니까 옆에 있던 또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지하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안 잡히고 살아. 그 처음부터 사실은 승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을 내기로 마음먹은 작전이니만큼 굉장히 지독한 전투가 펼쳐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를 입히게 되나요? 전술 자체가 승리를 위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본군의 전술이. 어차피 자신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전술의 목적이 최종 승리가 아니라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히자. 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본토 방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전쟁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게 만들려는 게 바로 이들의 방어 목적이었습니다. 이 남쪽은 스리바치산 중심으로 네. 이 지하 시설을 만들었고요. 이 북부 전선, 북쪽은 방어선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도 지하 시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통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을 지하로 한 7층 규모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총 길이로 3,000에서 5,000m 정도의 이 지하 방어 시설을 지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방해 개수로 환산하면 약 1,000개가 넘는 거죠. 와. 근데 이걸 생각하면은 섬이 작으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어떤 곳은 협곡이 있고 어떤 곳은 깊은 골짜기가 있고 어떤 곳은 동굴이 있으니까 그런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그런 지하 시설을 싹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그 자원을 다 빼고 시멘트니 뭐 이런 콘크리트도 다 빼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약간 슬픈 이야기가 들어가요. 여기가 유황도잖아요. 네네. 그리고 병력들이 얼마 없습니다. 네. 근데 지하 시설은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력들을 기지 건설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훈련돼야 되고 그리고 임무도 수행해야죠. 네. 경계 임무도. 그래서 이 이오지마에서 이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 이 노동자들을 지하 기지 건설 혹은 이 방어 시설 건설에 쓰게 되죠. 근데 사실 그거는 태평양 전쟁 전 전선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바야시의 목표는 1인당 병사 미군 10명을 죽여라였다는데 15만 명을 목표로 했네요. 누구나 이게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말 과학적인 목표였는지 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인당 10명이라고 목표를 삼았어요. 그럼 10명을 어떻게 죽이느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지형과 그리고 인공 그 지하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잘 연계돼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미군이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다 어디에다가 쏘면 되겠다. 만약에 미군이 들어오면 어디에 숨을 거야. 그 좌표까지 다 뽑아놨습니다. 우와. 그래서 실제로 치밀했네요. 미군이 왜 피해를 그렇게 많이 봤냐 하면 일본군이 미리 정해놓은 그러니까 예상한 지점에 많이 은엄폐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군은 보고서 박격포탄을 그냥 넣기만 하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잘 연계된 이 사계, 그러니까 네. 사격 구역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륙 지점에서 방어한 게 아니라 미군을 내륙 깊숙이 끌어들여서 네. 방어 능력이 있는 곳, 어허. 그러니까 자신들이 준비된 곳에서 미군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전술이었으면은 미군을 최대한 이 해변 쪽에서 저지를 해야 되니까 자신들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항공전력과 이 제해권, 그러니까 이 화력이 센 미군한테 다 얻어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노출된 병력은. 네. 이들은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 포병도 1차 사격을 하면 이 미군의 대보병 사격을 피해서 2차 진지로 물러나는 그런 계획까지 아주 촘촘히 짜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전투를 시작해야겠죠. 네, 1945년 2월 19일에 이제 상륙을 합니다. 이 상륙 지점이 그 유명한 스리바치산 아래 이 직선 해변이에요. 네. 스리바치산 정상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가 그냥 마당이에요, 마당. 아무것도 없는 마당. 근데 이 산에 뭐 박격포, 해안포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포는 여기 함정을 쏘지만은 박격포 진지가 있으니까 이게 노출되고 쏘는 게 아니라 진짜 땅속 구멍에서 날라서 날라오는 이런 식인데 그 밑에 이제 미군이 상륙해야 되는 겁니다. 8시 30분에 상륙정을 발진해서 근데 기록이 참 재밌더라고. 예정 도착 시간이 9시였는데 네. 1분 먼저 도착했대요.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다가 1분 먼저 도착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뭐 1분 먼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맨 모래 땅에. 그리고 이게 일본군은 바위 안반을 이용해서 동물진지를 파는데 네. 미군이 상륙한 지점은 이 마당이니까. 마당 같은 곳인데 네. 이게 당시 표현이냐면 쌀을 파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참호라도 파서 은폐를 하는데 이게 돌가루 같은 모래여가지고 참호를 파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다 다시 들어가니까. 쌀무더기 긁는 것 같다고.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엎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일본은 단순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안선에도 계속 공격을 했었던 거네요. 거기 상륙한 다음에 여기서 공격하는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공포감이 더하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 상륙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참호도 못 파. 맞아. 근데 저쪽에서 포탄하고 기관총은 계속 떨어져. 우린 거기 엎드려 있어야 돼. 이게 말로 듣고 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고 원래 모든 바닷가는 왜 이렇게 오다 보면 파도에 깎여서 한 3, 4m 비탈이 생기잖아요. 네. 그나마 거기 엎드려 있는데 이거는 직사하긴 막아주지만 박격포는 못 막아줘요. 그래서 일본은 이걸 노리고 지금도 없는 300mm 박격포? 300mm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박격포가 300mm가 있어요. 역사상 최고래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조악하게 생겼고요. 이게 박격포야 싶을 정도예요. 예. 게다가 이게 뭐 사실은 탄도를 제대로 유지시키려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탄도 유지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가분수죠. 머리는 이만큼 크고 그래서 굉장히 기묘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곳, 예측하지 않는 곳으로 잘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할 사실이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미군이 흑인들은 전투부대에 넣어주질 않았어요. 잘 안 보였죠. 네, 왜냐하면 전투부대에 넣으면은 그만큼 국가가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수송부대 같은 거 넣었는데 이 요지마에서 이제 보급대대로 2개 흑인 대대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또 전쟁터니까 이런 걸 떠나서 이 분들이 아주 맹활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보급 물자 늘어놓고 부상병 데려가고 이런 거 다 하거든. 근데 저희가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든가 이런 상륙 작전들을 보면 아무리 그런 공격을 당해도 2파, 3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2월 19일 상륙 당일날 이 사전 포격이 있은 뒤에 미 해병 2개 사단의 8개 해병 대대가 아까 말씀하신 그 스리바치산의 이 동쪽 편이에요. 네. 동쪽 편 해변을 그린, 레드, 옐로, 블루 해안으로 나눈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상륙을 진행을 합니다. 1파가 들어가고 1파가 먼저 출발을 하고 1분 뒤에 2파가 들어가고 3분 뒤에 3파가 들어가고 이 4파부터는 5분 간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까 그 일본군의 그런 방어 전술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내륙으로 다 끌어당긴 다음에 공격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니까요. 포격을 했지? 당시에 그 상륙이 벌어졌을 때 일본군의 공격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최대한 혼잡한 교두보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교두보에 접안한 미군의 상륙정이나 아니면은 상륙 차량들을 공격을 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상륙할 수 있는 해변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륙 작전에. 그 해변을 치워줘야지 네. 계속 후발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자들이 양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군은 이 포병을 이용해서는 거기를 때리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투병력은 거기서 저지한 게 아니라 안으로 더 끌어들여서 내륙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일단 해안에서 최대한 피해를 주긴 준다.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미군이 들어오면 이제 미로 같은 바위 사이에서 이제 동굴과 바위 사이에서 이제 싸운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아까 박사님은 그 해변이 화산재거든요. 정말 고운 화산재입니다. 이거를 쌀 푸대에 가서 쌀을 이렇게 퍼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일본 사람들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당시 주둔해 있던. 미군은 쌀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군의 표현들을 찾아보면 밀가루 푸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퍼내는 밀가루를 퍼내는 것 같다. 주식이 다른 게 여기서 티가 나는군요. 근데 쌀알이 더 정확할 텐데 밀가루보다는 느낌은 쌀이 비슷할 더 것 같아요. 아니야, 쌀이 쌀 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펐을 때 후루룩 무너지는. 근데 밀가루는 좀 잘 파요. 조금 저희한테는 무너지는데? 쌀이 더 오는데 미군한테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허. 커피 가루 있잖아요. 아, 네네. 커피 가루 푸대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손으로 파내는 것 같은 그거는 좀 느낌이었다. 좀 느낌이 있어. 어려워. 네, 느낌 있어 그거. 그래서 일단은 약 3만 명의 병력, 아까 그 8개의 대대 3만 명의 병력이 이 상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두보 자체는 이제 확보를 했죠. 그리고 그 교두보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공격 장비들이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전차와 포병 장비가 성공적으로 상륙을 해서 공격에 가담을 하죠. 그리고 무전 통신을 이용한 이 항폭 유도와 화력 지원 역시 잘 이루어집니다. 이 미군이 사실 이 상륙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주 중점적으로 훈련한 게 이 통신을 이용한 화력 지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점이 굉장히 강점이었거든요. 어. 일본 군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었죠. 어허. 바로 미군의 무전 주파수에 노래를 틀어주는 거였습니다. 아, 전파방해처럼. 예, 전파방의 일종인데 문제는 그 전파가 막히면 전파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네요. 상륙작전 하면서 해병대가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상하고 관제해서 공군을 공격하는 방식은 해병들의 전매 특허여가지고 한국 전쟁까지도 육군이 이걸 잘 못했어요. 이게 상륙작전 많이 하던 노하우인데 이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고 이게 영상 같은 거를 보면 도대체 저기서 뭘 어떻게 하나 싶은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상황 판단이 오거든요. 병사들이 노련한 병사니까 30% 이상이 역대 최고로 그 전투 피로증인가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왔는데 네네. 반대로 희생적이고 용감한 병사도 많이 나오죠. 그야말로 맨 땅 이거 어차피 다 죽는다 이래서 맨 땅에 돌격해서 이제 뭐 기관총 진지라도 하나 부시고 하는데 여기는 영웅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셔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죽는 거예요. 아이고. 기록들을 보면은 돌격해서 기관총 진지 하나 잡고 같이 죽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진짜 1대1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웅들에 의한 얘기도 많이 남아 있겠네요. 아주 유명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투에 있습니다. 네. 이전 전투였죠. 이전에 아주 치열했던 태평양 전선 전투인 과다카날 전투에서 용맹함을 인정받아서 의회 명예훈장을 받은 그 해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존 바실론 중사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은 의회 명예훈장을 받으면 다음 전투엔 안 와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웬만하면 후방으로 빼서 네네네. 정훈 교육을 하고 혹은 이 국채를 파는 그런 임무를 종사를 시켜요. 왜냐하면 영웅이 전쟁터에서 만약에 전사를 하면 네네. 전체적인 아군의 사기에 그렇죠. 이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은 영웅들이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 원어로는 탭톡이라고 하는데 요새도 그런 지휘관이나 아니면은 뭐 전쟁터를 갔다 온 네네. 혹은 그 아주 오래된 뭐 이런 훈장 받으신 분이 네네. 자신의 부대를 다니면서 그런 네네. 행사를 자주 해요. 근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존 바실론 중사가 네. 사실은 이오지마 전투에 참가 안 해도 됐는데 네. 자신이 지원해서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사실은 이 남쪽에 이 일본군의 방어 전선이 세 가지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모든 부분이 이오지마의 모든 전선이 다 방어가 굉장히 잘 돼 있었지만 스리바치산, 이 남쪽에 스리바치산이 하나였고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서 라인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라인 둘. 굉장히 그 방어가 잘 돼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북쪽 전선의 방어선을 뚫으려면 제1비행장을 점령을 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군의 기관총 진지 혹은 엄폐호가 하나 나타나면 네. 병력들이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지휘관이 죽고. 네. 근데 이 존 바실론 중사는 벌써 여러 전투를 겪어온 역전의 네. 그냥 네. 노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신이 선두에 서서 어. 일본군의 엄폐호와 기관총 진지 몇 개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돈자됐던 병력들을 이끌고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심지어 전차가 사실은 이 이오지마 전선에서 전차가 기동할 수 있는 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전차가 잘 기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 존 바실론 중사가 그 전차도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비행장 남쪽 지역에 엄폐를 하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엄폐호에 일본군의 박격포가 떨어져요. 그래서 존 바실론 중사와 그와 함께 엄폐를 했던 이 고참 부사관들이 다 같이 즉사를 합니다. 그때 분대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여기는 정말 반나절 불꽃처럼 싸우고 죽는 전장이었는데 이게 근데 그 사람들도 없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덕분에 1대1 희생으로 끝나는 거죠. 안 그랬으면 2대1, 3대1이 됐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게 특히 기자님 말씀하신 그 오른쪽 라인이 원래는 스리바치산 아래보다 그쪽에서 더 많이 죽을 거라고 예상들을 했어요. 그래서 상륙 이제 발진하니까 어느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아차차. 맨 오른쪽에 서는 부대는 훈장을 미리 줘서 보낼 걸. 어떡해. 근데 거의 다 죽었어요. 와, 첫날부터 진짜 치열했는데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상륙 1일차, 그러니까 상륙하고 하루 지난 날 20일이죠. 미군에는 약 3,000명의 전상자가 생겼고요. 진격 속도 역시 이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주요 목표였던 제1비행장은 점령을 했지만 해상 기후가 안 좋아서 네. 교두부 자체가 혼잡하고 물자를 양육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잘 짜여진 포격은 계속해서 미군의 피해를 강요를 했고요. 그렇게 또 이제 상륙 2일차, 3일차가 됩니다. 네. 강력한 일본군의 방어 진지는 아무리 미군이 이 포격을 하고 공격을 해도 그렇게 화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요. 이 계속 치열한 교전이 되다 보니까 미 해병대의 고참 이 병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장교의 희생이 너무너무 크게 됐습니다. 상륙 4일차 23일 날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스리바치산, 남쪽에 있던 스리바치산은 28연대에서 공격을 했는데 그 스리바치산의 정상을 28연대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기를 거기에 개항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렇죠. 이때 이후로 이제 깃발을 꽂는 건 보병이다 이런 말이 이때부터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사기를 위해서 잘 무리한 작전을 한 건데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이게 유황도 전투의 문제는 일본군 희생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느끼기에는 하나도 안 죽는 것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그쪽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상까지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가는데 안 튀어나오더라 이런 식이죠. 대장이 깃발을 꽂아버려라. 사기를 올리자. 그래서 이제 슈라이어 소이라는 사람하고 한 40명이 올라가서 깃발을 꽂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그 밑에도 있어가지고 막 정말 참호에 수류탄 집어넣고 동굴에 수류탄 집어넣고 깃발 꽂고도 또 싸우고 막 이러면서 꽂은 거예요. 그걸 같이 갔던 이제 그 종군 카메라맨이 찍어요. 병사가. 네네. 근데 밑에 대장이 보니까 깃발이 너무 작은 거야. 바꿔라 그랬어요. 큰 그래서- 것도 챙겨갔나? 왜냐면 이게 사기를 위해서 잘 무리한 작전을 한 건데 성공한 거거든요. 뭐 그때 그거 보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대. 왜냐면 병사들은 전투 끝날 줄 알았는 거예요. 사실 아직 땅속에 잔뜩 있는데 루트만 열린 거예요. 근데 깃발이 좀 작다고 큰 거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병사 6명이 따로 갔어요. 네. 걔들이 깃발을 꽂았는데 후닥닥 꽂고 내려와야 되니까 꽂으니까 같이 따라간 종군 기자가 얼떨결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는 그 유명한 그게 짜고 자세를 만든 게 아니고 네, 네. 진짜로. 정말 급하게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마 여러 장 찍었죠. 예, 사실은 종군 기자는 첫 번째 깃발이 올라간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깃발을 걸고 벌써 이 내려오는 팀에서 야, 벌써 깃발 개항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은 뭐 찍을 것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올라가라라고 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두 번째 깃발 개항 팀이 그 종군 기자보다 좀 더 빨리 정상에 다다른 겁니다. 종군 기자가 이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벌써 깃발의 깃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급하게 찍었구나. 예, 그리고 심지어 뷰파인더로 보지도 않고 찍었는데 네.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 나오고. 최상호 기자님 같은 분이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국 기자님.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깃발에 지금 해병박물관에 있어요. 있는데 그 원래 원본 사진은 보면 좀 정말 그 감동이 아니게 사진이 이게 문제야. 네. 실제로는 이게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찍은 건데 그냥 운동장에서 국기 개양식 하는 것처럼 돼 있고 전투 끝난 다음에 올린 깃발은 왠지 이거 총알이 막 진짜 날아다니는 날라오는 것 같아, 느낌이. 난리가 났던 사진. 아마 역사상 전쟁 맞아요. 기록 사진으로는 최고로 많이 맞아요. 팔린 사진이고 이게 사연을 알고 봐도요 감동이 안 사라지는 그 맞아요. 희한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 꽂았던 병사들 사이도 또 트러블이 생기고 영화로도 나오고 뭐 한 명은 결국 자살했죠. 아이고, 전쟁 후 트라우마 때문에. 아니요, 영웅이 돼서 돌아왔는데 네. 나중에 사연이 밝혀지니까 비난도 받는 거야. 어머나. 근데 이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 아니, 명령 받고 깃발 꽂았는데 왜? 근데 이제 원래 그렇잖아. 네가 이걸 뭐 조작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너가 과도한 명예를 누리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어머나. 심지어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전쟁에 거기 참여도 안 나플러들이 해본 있나 봐요. 사람들. 네, 인생도 망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해병 참전 용사한테 너는 가짜다. 근데 그 때린 사람이 그때 앞에 깃발 꽂았다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는 자살해버려요. 아니 그럼 이오지마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고지에 깃발이 꽂히면 일본군들은 밑에서 보고 우리 끝났다. 졌나? 어. 약간 충격이었겠는데요? 양측 모두 심리적인 충격이 대단했죠. 미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대단한 거고요.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리바치 산이 적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적어도 10일에서 14일은 견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이게 함락이 돼 버린 걸로 그렇지, 보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사실은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었어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은 일본 본토 폭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이오지마를 택한다. 일본은 전략 요충지인 이오지마를 방어하기 위해 섬에 지하 방어 진지를 만든다. 1945년 2월 16일 미군 기동부대의 포격을 시작으로 이오지마를 공격한다. 치열한 교전과 일본군의 강한 저항에 막대한 미군 병력이 희생된다. 결국 미군이 전투에 승리하고 이오지마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꽂는다. 산에 수많은 동굴 진지가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일본군들은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군의 통신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북부 쪽에 있는 일본군들은 점령이 됐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깃발 꽂았으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수리바치산은 일본군의 강력한 방어 진지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더 강력한 방어 진지가 북부 전선에 쫙쫙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3분의 1밖에 안 끝난 거고 스리바치 산 아래 교두보는 좀 안전해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이 이제 북쪽 산악지대에서 시작되고 이게 또 전혀 다른 양상의 전투가 시작되고 일본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이게 그래서 뭐 항복을 한다거나 뭘 포기해야 이게 결과가 되는 건데 아무도. 충격은 받았는데 행동으로 따라오진 않아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도 좀 불가사의하긴 한데 일본 그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명령 받으면 그 명령 끝까지 지키는 뭐 약간 그런 게 하여간 있었잖아요. 그건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럼 뭐 어차피 물러날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군은 대부분 이 사단 자체가 한 지역에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아, 도망가거나 친구들이구나. 그런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때만 그래요. 아, 그래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 사실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요. 항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이상한 관념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복이란 말을 배우질 못했다. 뭐 이런 뭐 말도 근데 있었는데 사실 맞아, 맞아.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자님 말씀처럼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쓰리바치산 앞에 상륙 작전 그리고 정상의 깃발 꽂기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중북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그 뒤로도 이 계속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그 일자별로 그 말씀을 드리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일단 5일차에 어느 정도의 미군의 희생이 있었는지만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2대 셔먼 전차가 파괴가 됩니다. 와, 셔먼 전차가 아주 방어력이 없는 전차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군이 치열하게 싸웠다는 와. 거고요. 그리고 6,800여 명의 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기록이 됩니다. 어허. 일단은 사상자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전투 후유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요. 미군 지휘부에서 생각한 이 작전에 투입된 사단들의 전투 효율이 60% 미수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대의 장교들이 다 전사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 군악대 지휘관이 나갔대. 그러니까 지휘자가 나갔대요. 아, 사람이 장교가 너밖에 없다고. 그 상륙 6일째 그리고 7일째 전투를 계속 치러도 이 정말 한 채의 땅을 먹기 위해서는 피와 땀을 엄청나게 쏟아야 되는 네.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오지마 전투의 처절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33일간의 전투였어요. 스리바찌산 전투, 와, 스리바찌산 점령 이후에는 25일. 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구나. 근데 여기 문제는 33일 끝난 게 아니에요. 와, 패잔병이 또 동굴 속에 남아 있다가 또 게릴라. 또 얘들은 게릴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참았던 거 하자 그래서 만세 돌격을 합니다. 아이고. 이 참았던 거 하자는 게 제가 지금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참았어요, 걔들이. 그 이젠 됐다고 돌격하고 마지막에는 구리바야시도 마지막이니까 돌격한다. 근데 그때도 한 1,000명 모았죠. 그리고 이게 또 산발적인 돌격이 따로 또 있어요. 고립된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리바야시도 마지막에 돌격했다가 중상을 입고 그 정형적인 그 사무라이 할복을 해요. 네. 그 사람은 시체를 아직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병대 전투는 이 3월 26일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북쪽의 마지막 일본군 방어 거점까지 점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해병대는 4월 달에 철수를 하는데요. 철수를 하면서 이오지마 섬을 육군한테 인계를 합니다. 이오지마를 점령한 후 태평양 전쟁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일단 이오지마의 목적이었던 비상 착륙 이거는 이제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 이오지마에 비상 착륙한 B-29 폭격기만 2,251대였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이오지마 전투로 해서 사실 일본군이 얼마나 독한가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거는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꿔요. 네. 이제 미군은 일본을 어떻게 이제 이 전쟁을 끝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결국 원자폭탄으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사실 미국 측에서도 과연 이걸 터뜨려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요 다음에 오키나와 전투도 있지만 이오지마 오키나와 겪고 보니까 일본군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인간들은 항복할 진짜로 정도로. 예 그래서 공중에서 터뜨리니까 바다에서 터뜨리자는 말도 있었어요. 봐라. 근데 저희들이 들을 인간들이냐 그래서 실제로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일본군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전술이 더 큰 불행을 낳게 되는 그러네. 거죠. 구리바야시의 훌륭한 방어 전략이 일본 본토의 원폭을 떨구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네, 지금까지 이오지마 전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전쟁의 실상은 참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오지마 전투를 두고 우리가 좀 뭘 배워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오지마 전투에서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미시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냥 미시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자면 이게 미군도 사실은 자살이라기보다 희생적인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이든 일반 삶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자기 삶에서 승리하는 거는 결국 주어진 상황이 왔을 때. 그 주어진 상황이 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트라우마로 도피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오지마도 결국 미군이 그나마 그 정도로 죽을 수 있었던 거는 내게 주어진 순간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순간에 나의 임무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승리의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오지마 전투는 태평양 전선의 가장 치열한 그리고 참혹한 전투로 기억이 되고 있죠. 전쟁 당사자국이었던 일본군과 미군이 이오지마 섬에서 치열하게 싸운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무장도 하지 못한 이 조선인 노동자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무리 조국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 처참한 전쟁에 휘말렸을 때 이분들이 그 땅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우리 후손들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태평양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고요. 그중 우리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매년 우리 조상들을 기르기 위해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본인들의 역사, 본인들의 뭐 잘못, 과오 어떻게 이 유지 보수를 해나가는지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조금 가슴에 새겨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요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